문득 지난 날들을 돌아보자면 행복하고도 불행했던 그 많은 순간들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싶습니다. 흘렸던 눈물도, 누구에겐가 뱉은 독한 말들도, 자책과 원망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듯합니다. 아름다운 지구에서의 찰나, 생겼다 없어지는 한 점 먼지에 불과한 거짓말 같은 인생이, 그럼에도 내 영혼은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사라진 후에도 나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기에 감히 이 찰나의 거짓말에 멋진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제가 얼마나 희한한 나이를 지나가고 있느냐면요, 이제는 책 제목만 보고도 눈물이 또르륵 흐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이 책이 그랬습니다. 인생이라는 멋진 거짓말이라니. 참, 인트로에서도 읽어봐드렸듯이 저자의 말처럼, 그래, 행복했었고 불행했었던 그 많은 순간들이 진짜 거기에 있었을까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였었을까? 정말이었었나? 아니면 잠깐 꿈을 꾸다가 일어났나? 다 어디 갔지? 모든 순간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마치 누군가의 거짓말처럼 말이죠. 철저한 계획이나 거창한 목표는 없어도 그저 사고나 실수, 얼굴 붉힐 일 없이 넘기는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며 살다 보니 쓸데없이 나이만 잔뜩 먹었다고 말하는 이남희 작가의 책,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한 점 먼지와 같은 찰나, 그럼에도 빛이 났던 우리의, 죽을 것 같이 힘든, 아니 차라리 죽고 싶을 때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 힘들었는지 아득하게 남의 일같이 느껴질 때에도 또 거짓말같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웬만하면 다들 어찌 견디는 모양입니다. 무언가에 대한 열정으로, 혹은 누군가에 대한 애정으로, 뜨겁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도 저도 아닌 듯 미지근하고 산만하게 지내온 궤적이 부끄럽습니다. 멋모르고 벌렸던 일들과 어쩌다 맺은 인연 때문에 책임감으로 버텼던 것도 같습니다. 조금은 덜 힘들고 덜 상처받고 덜 아프고 싶어서 이리저리 용쓰며 살다 보니 어느 자리에서는 이제 어르신 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물론 사랑으로 가득했던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고 크고 작은 성취감을 느꼈을 때도 있었지만 어르신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을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나이만 먹었습니다. 문득 지난 날들을 돌아보자면 행복하고도 불행했던 그 많은 순간들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싶습니다. 흘렸던 눈물도, 누군가에게 뱉은 독한 말들도, 자책과 원망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겨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덜 분노하고 좀 덜 집착하고 좀 덜 애썼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 반대로 분노할 때 제대로 분노하고 끈기 있게 더 버티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걸 하는 후회 역시 듭니다. 역시 어리석은 자신에게 또 속은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과 모순 많은 사회를 짐짓 심각하게 걱정도 해보지만,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나를 속인 것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속인 죄가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듯합니다. 알고 한 거짓말과 모르고 한 거짓말, 또 그 거짓말 때문에 생긴 후회를 모으면 태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잘 버텨낸 나를 그래도 위로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혹 자신의 인생이 얼마 안 있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는 동안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무지 애를 썼고 이름을 떠올리면서 추억으로 미소라도 짓게 만드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아름다운 지구에서의 찰나, 생겼다 없어지는 한 점 먼지에 불과한 거짓말 같은 인생. 그럼에도 내 영혼은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사라진 후에도 나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기에 감히 이 찰나의 거짓말에 멋진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호주 작가 브로니 웨어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나는 어쩐지 이게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고 은근히 강요하는 것 같다. 따져보자. 젊어서부터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또 그렇게 살다가 망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그러면 브로니 웨어가 책임져 주려나? 나와 원하는 삶 모두가 참 아리송한 개념이다. 젊을 때의 나와 늙을 때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그때 원한 것을 지금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모두 어떤 시점에서 자기에게는 최선이라 생각하고 선택하려 애쓰지 않는가? 내 경우부터 보자. 솔직히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은 작가나 피아니스트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말도 되지 않는 연애소설을 혼자 써보았고, 제대로 레슨도 받지 않은 채 하루에 몇 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해서 유명 콩쿠르에 나가 떨어져도 보았다. 내가 정말 음악 천재라면 레슨을 받지 않고 나갔어도 예선에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집이 망해 레슨비를 대줄 수 없다고 할 때에도 그리 슬프지는 않았다. 연주로 생계가 해결되는 피아니스트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였으니 피아노를 은근슬쩍 포기해도 될 핑계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무대에 오르면 꼭 하나 둘씩 실수를 하는 이상한 징크스가 있어 콩쿠르에 붙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었다. 완벽하게 연주해도 해석이 잘못되었느니 어쩌니 하면서 음악성을 비판받는 음악계에서 끝까지 갈 전망은 채로 지금 생각해도 피아니스트의 삶을 살았다면 참 답답했을 것 같다. 작가 역시 마찬가지다.
우여곡절 끝에 추천받아 소설가로 데뷔는 했지만 고작 발표한 것은 단편 2개. 아주 망해서 책을 찾아볼 수도 없는 장편 하나. 월간지에 연재되던 단편 하나를 읽고 그것도 소설이라고 썼냐? 라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고 산 세월이 근 30년이다. 이제 무슨 감성과 체력과 의지로 소설을 다시 쓸 수 있겠는가? 그래도 의사가 되었으니 이제껏 정말 돈이 없어 바닥을 헤매었던 적은 없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젊은 작가의 소식. 음악을 전공했으나 어디 써먹을 곳이 없어서 늙을 때까지 부자 부모나 남편에게 기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운 나쁜 음악가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참 비루하고 치졸한 생각이 한편으로 든다. 그러나 부럽기는 하다. 화장실 갈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일해야 했던 지난 수십 년 동안 혹시라도 차라리 삼류 무명 작가, 무명 음악가로 살았더라면. 그래서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글 속에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과 잘못 태어난 시대를 원망하며 술과 담배와 아무 쓸데없는 노변 잡담으로 시간을 죽이며 보냈을까? 혹은 나처럼 전문직이 되어 잘난 척하는 이들을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며 한편으로는 경멸하며 고고하게 예술가의 자존심을 지킨다며 사뭇 고상한 척 살았을까? 그러니 브로니 웨이에게 한마디 하겠다. 당신은 모른다.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뼈아프게 알아차리는 순간은 어쩌면 죽기 직전일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대부분 죽기 직전의 뇌 상태는 선망, 우울, 환상에 빠지게 되니 그마저도 믿을 게 못 된다는 사실. 호주 작가래도 인생이 다 일장춘몽이라는 장자의 호존몽 이야기쯤은 알 수도 있을 터인데. 브로니 웨이, 아직 당신은 인생을 잘 모른다. 인생은 어차피 후회다. 가지 않은 길을 가본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는가? 미지근한 사랑에 대하여. 한때는 바람도 핀 적이 있었지만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칼 융은 말년에 아내 엠마 융을 먼저 보내고 몹시 힘들어했다고 한다. 원래 말하기 좋아하고 유쾌하게 농담하며 파한대소를 하고 힘쓰는 일을 즐겨했던 융이었지만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말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마라 루이제 폰 프란치의 책 융, 우리 시대 그의 신화를 보면 그에게 죽음을 예언하는 아주 아름다운 꿈이 찾아왔고 그 후에는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꿈속에서 융은 오직 시인들만 안다는 5000년도 더 오래전 어떤 섬에 있던 꽃, 돌, 크리스탈, 여왕, 왕, 궁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들의 신비한 영혼을 만난다. 그가 평생 추구했던 영혼의 신성한 결혼. 대극의 합의를 역설적으로 아내가 죽은 뒤 오래된 역사와 자연에서 체험했던 것은 아닐까. 오랫동안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비슷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복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물론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하다 함께 죽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자식들 다 키우고 난 뒤 서로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허리를 토덕거리며 함께 늙다가 비슷한 시간에 죽는 것은 행운이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쩐지 자연 그 자체란 느낌이 든다. 미운정, 고운정 다 극복하고 함께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정. 그게 진짜 부부의 정이 아닐까 싶다. 그러니 갓 결혼한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열정적이고 배타적인 뜨거운 사랑만 사랑이라 생각 말고 자연을 닮아 더 겸손하고 더 평범하고 더 심심하게 살다가 무에 무덕하게 손잡고 죽을 수 있는 미지근한 사랑에 대한 희망도 가져보시길. 어쩌면 그게 유일한 결혼의 장점이 아닐까 싶다. 손잡고 함께 걸으며 길을 잃거나 넘어져 다칠 확률도 줄어든다. 손 뿌리치고 걷다 보면 엉뚱하고 속 터지는 얘기하는 상대방 등짝이라도 후려치고 싶어질지 모르니 일단 손은 잡고 볼 일이다. 공짜 없다. 비밀 없다. 정답 없다. 늙어 죽어가는 운명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짐승은 다 어린 새끼가 늙은 짐승들보다 예쁘다. 특히 영장류, 코끼리, 강아지처럼 지능이 다른 짐승보다 나은 종들의 경우에는 늙은 티가 금방 난다. 대사와 움직임이 느려지고 피부는 늘어져 주름지고 아랫배는 나온다. 중력의 힘은 모든 근육과 피부를 땅에 가깝게 만들고 늙어 먹이를 먹을 확률이 떨어지니 일단 먹으면 지방으로 축적하기 마련이다. 사람도 짐승인지라 나이 들수록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외 없이 비슷한 과정으로 늙어가는 게 정상이다. 가끔 의학의 힘을 빌어 피부를 자르고 당겨서 팽팽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자연만큼 자연스러울 수는 없다. 보이는 얼굴은 그렇게 바꿀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몸까지 통째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유명한 배우가 아닌 다음에야 거의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보인다. 그래서 늙어가는 내 몸을 바라보는 대신 외부에서 젊은 애인을 만나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고 젊지만 신체와 정신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나쁜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나이로 사랑의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자 차별이다. 사랑은 때로 나이도 인종도 종교도 초월할 수 있기는 하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쇼 코넬리, 제인 폰다 같은 배우들은 주름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면에서 섹시하다. 그런 노년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하겠는가. 제인 폰다의 에어로빅 비디오는 젊은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물론 그들이 지금도 뼛속까지 건강한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여성을 계속 바꿔가며 결혼한 언론 재벌 테드 터너는 최근 루이바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와 결혼한 젊은 여성들이 마지막까지 순정한 마음으로 테드 터너를 사랑할지는 알 수가 없다. 백년 해로한 부부들은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서로의 몸에 대해서 무심하지만 늙은 애인을 만나는 젊은 애인들이 진심으로 상대방의 늙은 몸을 사랑할 수 있을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다. 특히 여성이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종종 조롱과 혐오 혹은 의심의 대상이 된다. 속치마를 입고 나온 배우 박정자가 연기한 연극 엄마는 50에
바다를 발견했다를 30대에 보면서 늙은 여자가 왜 흉하게 속옷은 입고 나오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60이 넘은 지금은 그때의 젊은 박정자는 꽤 섹시했겠구나 하고 다시 돌아보게 된다. 그러니 80대의 눈에는 60대는 여전히 뇌세적인 섹스 심벌처럼 보일 수 있다. 대개 모든 대상은 상상할 때나 가지지 못할 때가 제일 신비롭고 아름답다. 많은 이들의 매혹이 현실이 될 때 결국 아예 뒤돌아서거나 혹은 그저 그런 운명이라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연애와 다른 결혼의 과정이자 순기능이다. 한참 싸울 때 부부의 마음은 대체 어느 순교자가 결혼이라는 사회적 약속 없이 누군가와 백년해로 할 수 있겠나 싶을 것이다. 우리는 때로 결혼 생활에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한다고 믿고 싶지만 상대방 역시 나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다만 그런 양방의 희생이 아니라 한쪽은 순정이고 한쪽은 거래일 때에는 블랙 코미디가 연출된다. 그리고 나이 차이가 참 많이 나면 의식적으로는 순정일 수도 있으나 무의식적으로는 어떤 어두운 소망이 개입되어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어떤 결혼에 거래가 개입되지 않느냐고? 물론 그렇다. 하지만 나이나 상황이 비슷할 경우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주거나 받기가 어려울 뿐이다. 그리고 결혼의 과정에서 함께 성장할 기회가 더 주어지니 애초에 엄청난 기대와 환상들이 깨지지만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괜찮은 사람이 너무 빨리 죽어버린 후 감당해야 할 공허감이 힘들 뿐이다. 물론 추억만으로도 행복하게 잘 사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피카소와 결혼하거나 사랑을 나누었던 여자들은 그중 매우 강한 여자 한 사람을 빼고 자살하거나 일찍 사별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처지는 근육을 가리기 위해 비싼 양복을 입어보지만 침실에서까지 양복을 입고 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늙은 얼굴을 가리고는 싶고 노안이 온 눈이라 잘 보이지 않으니 지나치게 진한 화장을 하게 되어 그저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기 십상이다. 게다가 젊은 연인에게 버림받아 울기라도 한다면 번진 화장은 아름답기는커녕 공포물 주인공처럼 변한다. 그러니 살면서 서로의 나이에 대해 잊어버리고 마음 편히 비슷하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사람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쪽이 확률상으로는 좀 안전해 보인다. 물론 세상에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여자를 바꾼 피카소, 플레이걸들과 사는 휴 해프너인 줄 착각하고 사는 이들도 있다. 젊은 여인의 속내를 알고 후회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자신만 있다면야 말릴 수는 없는 노릇. 그러나 대부분은 젊고 새로운 상대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좋고 오래 산 내 짝의 단점이 매일 보인다고 해도 웬만하면 그냥 원래대로 산다. 상대방을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가 아니다. 상대방을 선택했던 내 의지, 완벽하지 않은 서로를 참으며 견뎌준 그동안의 시간이 갖고 있는 가치를 존중해 주려는 자존심 때문이다. 문제는 많지만 황혼 이혼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까지의 내 결혼 생활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난다고 한다면
자존심이 너무 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랜 결혼 생활을 끌고 가든 단호하게 이혼을 결정하든 아니면 그냥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끝까지 독신으로 사랑만 하든 중요한 것은 상대나 제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이다. 오래 살아온 배우자에게 상처받은 마음, 혹은 아무것도 없어 고생하던 시절을 트로피 같은 젊은 애인에게 보상받으려 하는 노년은 살짝 애처로워 보인다. 세상에는 대가 없이 내 아픈 과거를 보상해주는 그 어떤 위대한 존재도 없으니 그들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말인 공짜 없다, 비밀 없다, 정답 없다란 명제는 애정률에도 잘 적용되는 것 같다. 유쾌하고 따뜻한 유언장을 준비하는 나의 버세게. 돌이켜보면 좀 부끄럽지만 우리 젊을 때에 걸핏하면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많았지. 사랑에 실패했을 때 혹은 실망했을 때 주변에 힘센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무기력한 바보꼴이 되었다고 느꼈을 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그냥 쉬고 싶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런 말들도 서로에게 했었지. 크고 작은 병에 걸려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도 있었어. 아이들 챙기느라 교통사고 날 뻔도 했었고, 집안일과 바깥일 모두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위출혈 생긴 적도 있었고, 과로로 면역력이 너무 낮아져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 채로 살아온 폐가 허옇게 되어 폐렴으로 번졌을 때도 있었지. 소처럼 일하다 그냥 폭삭 쓰러져 입원한 후 사흘 낮밤 잠만 자야 했을 때 그때는 오히려 죽음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어. 아이들에 대한 책임, 아픈 부모들에 대한 부담, 또 우리를 키워준 사회에 대한 염치.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죽지 못했겠지만 말이야. 우리가 죽으면 우리 가족의 마음에 꽂힐 칼. 상상해보면 차마 그런 몹쓸 짓은 하면 안 되겠다는. 그렇게 놓아버린 죽음에 대한 유혹들이 이제 60이 되니 가라앉는 게 사실은 전혀 신기하지가 않네. 어쩌면 굳이 힘들게 죽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에게도 상처나 죄의식 같은 거 심어주지 않고 고되고 무거운 삶을 떠날 수 있다는 게 축복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 낭만적이거나 공포영화 같거나 비극적으로 죽음을 보는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게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죽음이 조금씩 혹은 확 다가오게 되니까. 점점 더 죽음이라는 가능성은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충성스러운 벗처럼 느껴지기도 하네. 이제부터는 죽음에 대한 쓸데없는 공포, 배제, 부정의 태도를 버리고 공상이 아니라 현실, 나와 내 삶의 소중한 한 부분으로 죽음을 준비해야겠지. 그러자면 내 소유로 된 모든 것들 조금씩 잘 정리해야 할 거야. 그래야 부족한 우리가 남긴 부끄러운 흔적들의 뒤처리를 해야 하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번거롭지 않을 거야.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데 위인들은 이름을 남기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쓰레기만 잔뜩 남기고 죽게 되니 말이야.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벗, 같이 늙어가서 참 고마운 벗들이여. 이 책을 들고 읽거든 조악한 흔적을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는 어떤 평범한 사람이 세상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보잘것없는 삶과 죽음에 대한 장황한 변명 비슷한 것 적어두었다 생각해주면 좋겠어. 물론 소크라테스의 변명 같은 그럴듯한 내용을 기대하지는 말기를.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고소인들에게 나는 사실상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르칠 일도 없었어 라고 말했다지. 그저 젊은이들에게 질문만 해서 그들이 알아서 진리를 찾기를 희망하면서 말이야. 소크라테스는 죽음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다. 한데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죽음이란 육체의 소멸일 뿐이며 보이지 않는 정신은 죽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남겼어. 루크레티우스나 몽테뉴도 죽을 때는 내가 없고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죽은 게 아니니 결국 나란 존재는 죽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현명한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냥 그렇게 믿고 따르려고. 역사에서 삶과 죽음의 이치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남겨주신 스승들의 숫자는 하늘의 별처럼 많지만 아둔한 제자들은 가르침의 한 조각이라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지. 소크라테스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러했을 터인데 나 같은 사람이 죽음과 노화에 대해 뭐라 말하겠어.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는 게 당연하지. 다만 무례하고 경박한 방식으로 세상에 질문은 해야 할 것 같아.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말이야. 그래서 이 책을 끝까지 참을성 있게 읽어준 내 벗들에게 깊이 용서를 구하고 싶어. 이 책에서 내가 주장한 모든 것들 역시 모두 다 헛되고 헛된 소똥 같은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궤변론자나 상대주의자가 되기는 싫어. 세상의 귀한 분들처럼 일생을 다 바쳐서 진리를 찾아 헤매지는 못했지만 다만 매일 밥을 했고 책을 읽었고 몸이 허락하는 한 일했으면 된 거 아닐까? 역사의 한 구석에 이름 석자를 결코 남기지 못하는 다른 일개미들처럼. 하지만 그게 최선이었던 거지. 때로는 슬펐고 때로는 화났고 때로는 좌절했지만 그런대로 재미있고 보람도 있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도 될 거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쓴 글을 내 멋대로 해석해서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칠게.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을 놓지 못한다면 악마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지만 죽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인다면 천사가 찾아와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이다.